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언론에서 이번 주를 슈퍼위크라고 합니다. 이른바 대선 후보들, 대권 주자들 여야 막론하고 줄줄이 공식적인 선언을 예고하고 있는데 먼저 보수 야권에서는 그동안 큰 관심을 모아왔던 윤석열 전 총장이 내일 공식적인 정시 도전 출마 선언을 하게 되고 이틀 뒤면 함께 또 선두권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식 출마를 하게 됩니다. 슈퍼위크 기선 잡기가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열차를 같이 출발하게 된 게 굉장히 다행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야당만 출발하고 민주당은 계속 연기 얘기했으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았는데 결국은 기세 싸움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한다는 건 다행스러운 면이고 다만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또 좋게 보는 거는 지금 사실은 야권에서는 다 국민의힘 분들은 아니에요. 예. 다 밖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마 야권 그리고 아마 여당의 이사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예전에 비해 조금 빠른 감이 있어요. 지금 8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 대선은 사실은 갑자기 이루어진 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미 대선 처음 했던 건데 이번은 아마 뭐 정기 국회도 앞두고 있고요. 대선 각 경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장미 대선 어차피 최초로 하는 것일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제가 보기엔 각 당의 주자도 중요하지만 국회 관계, 정기 국회라든지 아니면 검증 과정들이 있거든요. 저희 당은 아마 경선 흥행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뭐 야당에서는 입당하냐 마냐 이게 제가 보기엔 아마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민 의원께서는 이번 주 정치 일정 중에 어디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뭐 오늘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됐죠. 이제 오늘 이제 사퇴를 하셨으니까요. 감사원장도 중요하지만 내일 있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 관련된 이제 뭐랄까 정치 행보 관련 행사죠. 큰 행사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대선 출마가 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본인이 어떤 정치 일정을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이겠다는 선언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지금까지 예상되고 있는 건 정치에는 들어온다. 여의도 정치에 직접적으로 당신이 참여한다라는 그런 선포식 같은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당장 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거지만 뭐 입당 과정에나 입당 어떤 결정 그 과정에서도 발표를 할 거라서 당장 입당 선언까지는 안 되지만 정치 행보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의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가장 주목을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민주당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을 했습니다. 사흘간 예비 후보 등록을 거치고 다음 달 11일에 이제 6명까지 후보자를 좁히고 그리고 네네. 9월 5일에 본경선이 마무리되는데 국민의힘보다 이제 2달 먼저 후보자를 그렇죠. 뽑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 이슈가 되었던 흥행은 될 것인지 그리고 또 대선 경선 시간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9월 5일 날 만약에 경선을 했는데 과반이 안 되면은 이제 9월 10일 날까지 다시 이제 결선 투표를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2위부터 6위까지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지금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뭐 경선은 아마 토론 방식이든 아니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더 공격적인 저는 뭐 이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지난번 이제 저는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주 보여줬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물론 여론도 앞서있지만 굉장히 질문도 날카롭게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당 주자들은 그동안 보면 너무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별로 안 했어요. 예. 근데 이번 대선은 사실은 저는 뭐 그러면은 또 재미없게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지난번 전당대회 당대표 시청률도 한 3배 이상 차이 났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재미가 없었던 건데 아마 그 부분을 아마 강훈식 단장이 제일 고민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좀 흥행을 할지.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TV 예능 PD를 섭외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서 저는 아마 이 토론을 좀 더 치열하게 그리고 어찌 보면 좀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 부분에 아마 제가 보기엔 제일 포커스를 맞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명의 대권 주자 네네. 정세균 전 총리랑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에 대한 네네. 7월 5일까지 한다고 그랬죠. 비전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선 열차가 출발한 민주당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아니면 비이재명 혹은 이런 식으로 그런 구도를 형성하는 시금석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의 어떤 단일화를 위한 개문발차를 두 사람이 처음 시작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행보를 같이 해왔죠.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경선 연기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이 같이 하다가 어찌 보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빠지고 두 분이 한 셈인데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3위에서
그전에 3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추미애 전 장관, 뭐 박용진 의원 나오면서 약간 이제 흔들리는 모양이 있고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컷오프를 통과할지 말지 항상 이제 고민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분들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 이재명 연대는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모든 분들이 다 이해관계는 다릅니다. 정치적인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 문제 나왔을 때도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 그럼 누굴 밀어줄 거냐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대선에 나오는 분들이 본인이 이번에 되는 것도 있지만 다음을 바라볼 분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앞으로 내가 만약에 2, 3등을 했을 때 그다음에 정치적인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 더 이어져 가지고 나머지 뭐 5분이죠. 6명 중에 그러기는 쉽지 않은 구도 같습니다. 이 연대나 단일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좀 흥행에 좀 도움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요소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2위, 3위가 이제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분명 아마 두 분들이 어떤 방식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여론조사라든지 뭔가 정당성이 있어야죠. 정책 연대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또 3, 4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결국은 경선이 흥행이 되려면 이게 흔들려야 돼요. 구도가 흔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야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죠.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저희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취에 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없었는데 네. 그 대선은 출마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또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앞서 감사원장 출신들이 좀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정치권으로 직행한 경우는 없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이라든지 우려가 나오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감사원장, 특히나 이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감사원이나 검찰총장의 직에서 바로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것, 특히 대선으로 직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격의 차원에서도 국민적인 우려 차원에서도 저는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라고 네. 생각은 합니다. 이제 뭐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해서 국정 운영의 실패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 많은 이야기들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대선으로 직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사자들이 직접 당신들의 입으로 본인들의 입으로 국민들께 왜 그만두고 왜 내가 대선에 직행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들로부터 납득을 받아야 된다고 이해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논란을 이제 고려해서 고민을 하시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녹아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퇴의 변에서도 뭐 기대도 있지만 사실 우려도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내가 이제 최재형 전 이제 감사원장이 어떤 이제 고민을 할지 어떤 행보를 할지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다시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만 이제 뭐 그게 하루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뭐 한 달 그렇게까지 길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범야권의 대선 일정이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우리 출발한다라고까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밝히는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탄압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음번 대한민국을 책임질 최고의 리더로서 어떤 적합성이 있는지를 갖다 국민들께 밝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저는 물론 정말 무리가 있지만 사실 국민들께서 사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지가 없이 그냥 본인이 혼자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지를 바탕이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또 대선을 행보를 하는데 저는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배신자, 헌법을 모욕했다, 정말 맹공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위원님이 아냐 올바른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야당이 이제 저런 소리가 많아져야 된다 보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감사원, 검찰총장도 나가는 게 적절치 않죠, 당연히. 왜냐하면 수사하는 분위기니까. 근데 감사원장이 바로 직행한다. 감사원장이 대부분 그동안 판사 출신들을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 중립성, 독립성. 헌법상 기관이에요. 헌법상 예.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 있고요. 그래야만 이 감사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든지 행정기관들이 수긍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사원에 있다가 바로 대선을 직행한다. 임기도 안 채우고. 임기 보장해줬는데 본인 스스로 지금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총장이 징계하려고 했으니까 뭐 내가 징계 당하는 그냥 나가겠다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처럼 뭐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 스스로 만든 거예요. 아무도 사실은 나가라고 한 적 없고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나 대선 출마하고 싶으니까 나갈게요.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를 제가 보기에 납득할 국민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래 못 갈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법조 특히 이제 판사에 오래 있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판단하는 데도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판단한 거면 굉장히 오래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 예전에 뭐 이해창 전 총재 예를 안 들더라도 이해창 총재도 감사원 하다가 그다음에 뭐 총리도 하고 과정을 거쳤거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감사원장 하다 바로 대통령 나간다.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논리로도 성립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부분을 절대로 용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께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일단 오늘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대권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이른바 플랜 B라고 하죠. 네. 국민의힘에 소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링 밖에서 플랜 B로서의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의 또 대체제로서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보시는지 차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링 밖에서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사실 거기에 초점이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지지층을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나름대로의 그 진영의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뭐 이거는 뭐 엑스파일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링 밖에서 국민의힘이나 어쨌든 제1야권이라는 그 야당의 힘이 없이 단독 개인으로서 뛰어서 과연 지지율이 얼마만큼 올라가고 그리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좀 고민해 본다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서 이제 자꾸 플랜 B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윤석열 전 총장의 대체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윤 전 총장이 엑스파일 관련해서 아직 엑스파일이 뭔지가 모릅니다. 예. 누구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엑스파일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엑스파일이 나오면 윤 전 총장이 그걸 감내하지 못하고 지지율은 하락할 것이고 내가 대항마로 나간다라는 거는 너무나 소설을 일찍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측면을 봤을 때 그 윤 전 총장이 엑스파일에 대해서도 난 직접적으로 내가 대응하겠다라고 한 이상 저는 이 두 분이 링 밖에서 자꾸 본인이 스스로 만든 기회가 아닌 남이 실수를 하거나 실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수동적인 기회만을 엿볼 것이 아니라 대선이라는 것은 본인이 역량을 국민들께 직접 보이지 않으면 이게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정당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빨리 본인의 거취를 결정을 해서 예. 저는 정치권에서 자신의 소신과 앞으로 대선 비전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간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후보가 다른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정면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간복을 위해서는 이 대선이라는 이 지난한 국면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안다면 바로 자꾸 이 간복이나 이런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기회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혹자들은 아마추어라는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제1야당이라는 곳에 빨리 들어와서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나아가야만 사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의 힘은 남아 있거든요. 거기를 경쟁에서 통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출마할 거냐, 예. 그다음에 뭐 입당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출마 안 하려면 이제 그만둘 리가 없죠. 지금 보정 내년 1월 1일까지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출마는 한다고 보는데 입당할 거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바로 입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입당했을 때는 당연히 임명해준 사람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어쨌든 여권 측에서 추천해서 임명을 했는데 바로 넘어간다. 그럼 당장 뭐 배신자 아니 그러려고 감사원장 했냐 그러려고 원전 수사했냐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를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윤석열 총장만큼 지지율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제로 보는 건 맞아요. 플랜 B로 보는 건 맞는데 아마 본인이 먼저 당에 들어가면 아마 당 조직을 먼저 내가 흡수할 수 있고 지지도 높을 건 알겠지만 윤석열 총장은 사퇴한 지 한참 됐거든요. 사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한참 동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총장보다는 먼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대선 출마는 하겠지만 대체제가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대담 이어가기 전에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부실 검증이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요. 먼저 목소리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비서관이 임명되기 직전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기가 조금 애매했던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위치가 어쨌든 사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인사 검증의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요. 인사수석이 그거에 대한 총 책임은 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책임을 질. 이번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의 부동산 검증 실패에서도 드러났듯이 김외숙 인사수석의 무능은 이제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김외숙 수석에 의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인사는 망사투성이었습니다. 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이제 임명된 게 3월이었으니까 당시를 좀 생각해보면 이제 LH 사태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좀 들끓던 상태였고 청와대에서도 이제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까 보다 좀 신중하게 좀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수조사, 그러니까 당시에 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도 있었고 그 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투기 의혹을 사전에 좀 걸러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야기했듯이 알고 넘어간 거 아니냐, 알고 봐준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LH 사태가 있었고요. 전 국민이 분노했었고요.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심판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검증하는 게 재산 상황이에요. 이게 재산 상황에 리스트에 안 나왔을 리가 없는데 그것을 알고도 인사수석이 넘겼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추론할 수 있는 건 인사수석 뒤에 누군가 있길래 인사수석이 이걸 못 건너낸 건지 만약에 정말 인사수석이 이걸 걸러낼 만한 역량이 안 되면 경질은 당연한 거고요. 인사수석이 봤지만 이게 문제없다라고 했다면 누군가 다른 배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은 합리적인 의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김기표 이 비서관이 사표 낸 것도 너무 늦게 낸 거고요. 그다음에 김혜숙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로는 당연히 오늘 같이 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안 나온 것만으로도 김혜숙 수석도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의구심을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플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문제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신고한 게 뭐 91억이라 그러면 뭐 시가는 뭐 100억이 넘을 것 같고요. 그 중에 뭐 56억이 대출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뭐 갭 투자도 이 정도 갭 투자하는 거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사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게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이 주택 수만 따진 거예요, 그동안. 아파트 한 채면 된다. 나머지 뭐 상가라든지 토지 이런 거는 뭐 큰 문제 안 삼은 거예요. 주택 한 채만 된다 그러니까 사실 꼼수도 되게 많았거든요. 증여하고 뭐 지금 누구한테 뭐 저 친척한테 증여하고 이런 것도 많아서 결국은
아파트 한 채, 그것만 보지 않았나 싶어요. 당내에서도 보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 아니면은 이제 토지. 예. 사실은 LH 문제도 토지 문제였잖아요. 그런 문제 본다 그러면 제가 봐도 이건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다. 특히 왜냐하면 이 3월이면 굉장히 LH 문제로 토지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울 때잖아요. 굉장히 민감할 때였고. 근데 이런 걸 사실은 자료는 다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부만 보면 다 나오거든요. 예. 이런 걸 못 건렀다. 제가 봐도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뭐 민주당 내에서 백혜련 최고위원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경질 얘기를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또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저는 된다고 아마 보십니까? 지금 뭐 백혜련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아마 송영길 대표도 좀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검증 과정에 문제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청와대도 엄중히 받아들일 거다. 지금 왜냐하면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결국은 대선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항상 얘기합니다만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아직 민주당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권 후보 지지율도 뒤지고 있고요. 그러면 뭔가 엄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송영길 대표도 지금 안 나간 뭐 의원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송영길 대표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청와대도 제가 보기에 뭐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 의원께서는 이번 사안이 좀 여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전 분명히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김혜숙 인사수석 관련해서는 사실 임명 때부터 문제가 됐던 분이에요. 이번에 전문성에 그러니까 인사검증이 그냥 뭐 오는 서류만 보고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걸 검증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법무법인 부산에서 같이 동료였고요. 그다음에 법제처장을 했고요. 인사검증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없다는 게 임기 초반부터 처음에 임명할 때부터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사실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그냥 임명 절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넘어갔는데요. 문제는 김혜숙 인사수석만 경질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는가라는 점을 보면 지금 야권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반부패, 사실 민정실에 소속된 거죠. 반부패 비서관이지만요. 그렇다면 이광철 민정수석은 과연 이걸 몰랐을까? 이 관련된 인사를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이광철 민정수석은 몰랐을까? 이 문제가 나오고요. 인사 때마다 이광철 민정수석이 사실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사실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찾기는 쉽진 않아서 카더라 통신이라든지 그렇게 추측만 됐었는데 이번 것들은 민정수석실이기 때문에 과연 민정수석이 어느 정도 관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김혜숙 지금 인사수석을 경질한들 다 새로 오는 인사수석은 그러면 또 전문성을 가진 분일까? 사실은 일대 인사수석이었던 조현혁 인사수석에 대해서 그런 비판들이 많았죠. 인사검증이나 인사수석으로서 전혀 경험이 없다. 그런데 또 그다음에 된 분이 김혜숙 인사수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인사가 이제 세간에는 여의도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인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새로운 인사수석이 온들 이 관행이 바뀌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분만 사고 국민 공분이 있다. 그래서 사람만 바꾼다.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바꾼다라고 한들 저는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시고 예. 앞으로 인사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손을 거치겠다. 객관적이고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하는 그런 인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부실검증 인사 논란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또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좀 어느 정도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직무회피 조치를 했고 결과가 일단 나와 봐야겠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시에 탈당을 권유했잖아요. 국민의힘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뭐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권익위로 온 거잖아요. 뭐 감사원 간다고 그렇게 우기다가 결국은 나오니까 온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에 뭐 민주당도 사실은 권익위에서 문제 삼은 사람은 전원에 대해서 조치를 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 뭐 이준석 대표도 그 정도는 할 거다. 근데 이제 관건은 민주당은 이제 경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검찰로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나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관련해서 조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텐데 결국은 아마 두세 달 정도 걸릴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민주당 수준 이상으로 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국민의힘을 전수조사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보면
조금 더 그런 투기 의혹을 받는 케이스가 많을 것이다라는 시선들을 줍니다. 예, 네. 이것이 뭐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아닌데 네. 아무래도 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권익위의 조사 결과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민주당과 똑같은 절차를 밟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의 또 그런 그러니까 열망이 있고요.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전수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만큼 말씀하신 이제 그런 우려는 사실 이제 그것이 정말 근거가 있는 우려인지는 좀 모르겠지만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저는 조사에 참여하고 할 거를 이제 알고 있고요. 몇몇 사인을 조금 동의 사인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지체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뭐 이번 주 안으로 분명히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사실 그렇게 해서 탈당 권유를 했지만 탈당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현역 의원들이. 그리고 비례대표도 어떻게 보면 출당 조치를 해서 네. 그러니까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해준 거죠. 아직 법적 조치가 안 나왔다 해서 의원직은 유지하게 해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꼼수긴 하지만요. 근데 아직 탈당 안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중견 의원들 중에서는 탈당 안 하고 계속 지금 버티고 계신데요. 억울하다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국민의힘은 많이 참고를 해서 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의 조치에 저는 순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을 앞두고서라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금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거는 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요. 짤막하게 민주당에서 출당 혹은 탈당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의원들 한 5명 정도 네다섯 된다고 분 있죠.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뭐 징계위를 여러 가지 징계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최고위에서 당대표가 결단해서 비상징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징계위를 열려면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기소되거나 뭐 판결 받았을 때 징계위를 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런 건 없거든요. 예. 권익위 조사라는 건 뭐 자체적인 조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면 아마 송영길 대표가 결단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종부세 문제라든지 이번에 뭐 경선 연기 문제 같은 거 보면 당연 의견을 쭉 수렴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는 본인이 결단하는 예.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저는 아마 그렇게 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